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비머네스크라는 용어가 있죠. 이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밥 비머는 계측기의 측정 한계를 넘어선 이 착지를 하게 되는데요. 한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과 관계자들이 당황해서 20여 분이 흘렀고 어렵게 기록을 측정해 발표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후 23년 동안 깨지지 않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비머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고 이틀간의 예선을 간신히 통과할 만큼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극도로 무기력해져 있었고 더욱이 경기 전날 과한 스트레스로 술도 마셨던 터였는데 이 점프를 앞두고 매우 초조해 있던 비먼에게 당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동료가 조언을 해준 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이네. 내 마음에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조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 자기만의 비머네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전망 세미나를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록지 않은 경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좋은 선택지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 과정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은 매년 이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대응 전략을 이번 강연에서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진행된 한국생산성본부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취재한 것이라 방송하는 오늘과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전망 세미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컨퍼런스에서 제안했던 거, 재작년 컨퍼런스에서 제안했던 거,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는 뭘 제안할 것인지를 이제 보시면 좋겠죠. 이해가시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죠. 그럼 뭐에 투자를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고 했던 것뿐입니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올 때까지. 굳이 따지면 22년 7월까지. 뭐에 투자를 하라? 원자재에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이 약이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뛰고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금속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세 가지 원자재가 한 방향으로 다 뛰었죠. 더군다나 강달러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굉장한 부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야기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 ETF나 주식이나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같이 선행성이에요. 선행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정점 찍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야기될 때는 끝나는 거죠. 이제 좀 이따 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22년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020년 5월에 원유 선물 ETF로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다 바꿨고 지난 6월에 정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옮겨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방금 읽어보셨던 게. 저축하라. 특판상품. 지금은 10%까지 나오죠. 특판상품 등을 이용해서 저축하셔라. 그리고 22년 한 해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작년 컨퍼런스에서 똑같은 말을 했죠.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는 애가 아니다. 계절을 구분하셔라. 그 말씀 드렸죠. 22년에는 금리 인상의 해,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고 지키는 투자, 저축했으면 훨씬 많이 벌었죠. 5% 투자 수익률을 벌잖아요. 주식해서 5% 벌었습니까 올해?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셨다면 원자재에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다만 주가의 저점과 앞으로의 향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로 속에서 초인플레이션 쇼크가 찾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를 단행합니까?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단행하죠. 이야기 좀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만약에 쓰러지셔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인공호흡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경제가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경제가 숨 쉴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게 뭡니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는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뭐를 하려 해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해요. 투자가 늘어나면 그렇죠. 일자리가 늘죠. 고용이 회복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소득 늘 때 뭐 하고 싶어지세요? 여러분? 소비하고 싶죠?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더 투자하고 싶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근데 만약에 선순환을 못한다. 숨을 못 쉰다.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금리를 끌어내려서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검증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경제가 파탄 났죠. 미국 경제가 숨을 못 쉰 거예요. 숨 못 쉬니까 의도적으로 뭐 합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숨을 쉴 수 있게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언제까지? 숨 쉴 때까지. 경제가 스스로 선순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금리를 제로 금리로 유지해 가면서 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이런 걸 무슨 통화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그런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해가 어떤 시대? 완화의 시대. 2015년부터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인상하죠. 왜? 실업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어. 뭐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나 수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낮은 금리 아니어도 혼자 선순환하는구나, 숨 쉬는구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갑자기 자이언트 하면 돼야 안 돼요. 갑자기 빅스텝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발작이 일어나죠. 긴축 발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되 어떻게 올려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합니다.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또 한 번, 17년에 3번, 18년에 4번, 9번 연속, 9번 다 뭐예요?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만 해요. 왜? 이때는 무슨 문제가 없었으니까? 물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물가 문제만 없었으면 점진적으로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가면서 금리 인상을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왜? 발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근데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죠. 미국 경제가 숨을 못 쉬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서 인공호흡해서 경기를 부양시키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21년. 우리나라도 충분히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1년 7월부터인가요?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2차례. 다 베이비 스텝. 물가 문제가 큰 숙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의 충격. 무슨 충격?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죠? 빨라지죠. 어쨌든 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가 왔다가 또 역시 팬데믹 위기 때문에 완화의 시대가 오고 다시 긴축의 시대로 가는 여정인데
그런데 22년에 찾아왔던 이 금리 인상 행보는 발작을 잊은 채 어쩌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도 돼. 일단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는 게 먼저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조건 이 8%가 넘는 9%가 넘는 이 물가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행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례적인 통화정책의 시대, 22년은 긴축의 시대. 그러면 완화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오죠. 그럼 완화의 시대일 때, 제로금리의 시대일 때 주식 투자 많이 하셨죠? 그러면 긴축의 시대일 때는 주식 투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항상 주식이 아니고요. 항상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잡으시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나무,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부여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 나와서 숲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좀 반짝반짝이지만 더 반짝반짝이는 나무가 있는지를 봐야 돼. 숲을 먼저 봐야 돼. 거시경제를 먼저 봐야 돼. 주식이 반짝반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니죠. 더 반짝반짝이는 나무가 있었죠. 그게 저축이에요. 그리고 더 반짝반짝이는 나무가 있었죠. 그게 원자재 ETF 투자한 거예요. 또 반짝반짝이는 나무가 있었죠. 달러였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그러면 금리 인상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 자본시장의 충격을 가지고 빗대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물가가 너무 높아졌죠. 이 얘기 왜 물가가 높아졌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지죠. 물가 정점론. 언제쯤 부상합니까? 물가 정점은 미국 기준으로 6월이지만 정점 맞아라고 확인하는 시점은 10월 정도예요.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론 되셨죠? 그러니까 10월쯤에 물가가 정점 찍으니까 이 정도면 높은 금리야. 물가 잡기에 4% 수준의 기준금리면 충분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이제 주춤해도 돼. 라는 어떤 론이 또 부상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같은 겁니다. 물가 정점론이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결국 시장에 충격을 줬었잖아요. 어떤 시장이죠? 대표적으로 외환시장. 강달러 현상이 나왔죠?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 주가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 자산시장. 집값 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물경제. 경기 침체가 오죠? 그럼 강의 끝난 거예요. 근데 물가 정점론이 부상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는 이 이야기는 곧 강달러, 달러 정점론이 부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10월부터. 역시 주가가 저점을 찍고 회복되는구나. 주가 저점론이 부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이런 외환시장, 자본시장하고 전혀 달라요. 엇박자가 나요, 원래. 미리 한번 따라해봐 주실까요? 이 자산시장,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은 특성이 동행성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 채널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같은 자산의 성격이 아니에요. 자산시장 한번 따라해주세요. 동행성. 그러니까 이거는 엇박자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조정되려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더 올릴 일이 남았죠? 근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사인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이제 은행에서 빼서 이쪽으로 주식으로 좀 넣어도 되겠네.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저점론인 거예요. 돈의 이동을 보시면 좋아요. 돈의 이동은 항상 금리나 실물 경제의 선행에서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은 선행합니까? 동행해요. 설마 선행적으로 내가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팔아야 되겠어. 선행적으로 그런 걸 감지하셔서
선제적으로 사야 되겠어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클릭 하나로 안 되거든.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잔금 치르는 게 소유권의 이전이죠. 소유권의 이전은 몇 개월 걸립니다. 선행할래야 선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합니다. 이 시장의 특징을 구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물 경제는 아직 침체 안 온 겁니다. 경기 침체 안 온 거예요. 22년은 그렇게 어렵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22년은 경기 둔화한 거예요. 침체가 아닙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우리 근래 역사상 4번 경험했어요. 1980년 우리나라 경제로 기초해서 말씀드릴게요. 1980년 마이너스 1.6% 성장.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5.16 쇼크 직후에.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성장했어요.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그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0.8% 성장했어요. 이것도 경제 위기급이에요. 1%가 안 되면 경제 위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우리나라한테는 덜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그래도 경제 위기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7% 성장했어요. 이 4번이 경제 위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23년 경제는 이거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거 4개 빼고 4개년 빼고는 제일 나빠요. 그게 23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내용을 좀 진행하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금리의 역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높아진 금리 때문에 내가 꼬꾸라질 것 같아 하는 순간, 그 순간이 22년 그리고 23년 요 끝자락입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칼럼에도 아니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려 왔었고 아마 계속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농심그룹의 사례인데 경영전략회의에 워낙 참석을 많이 하니까 농심의 사장단 특강을 갔는데 경영전략회의 하는 날이죠. 그때 제가 경제전망 이야기하면서 22년 1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농심그룹의 원자재가 뭘까요? 밀콩, 옥수수, 식용유 이런 거 아닙니까? 농산물 원자재죠. 근데 비축분을 보통 한 1.5개월 정도 확보해 놓고 있어요. 보통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비축분을 얼만큼? 1년치 확보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할 것이고 그게 급등세가 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높은 가격일 것이고 그게 떨어질지라도 강달러 현상이 또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밀을 사와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비축분을 1년치 확보하라. 그런 게 경영 전략이죠.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했으니까 역시 저축하라. 특히 뭐에 저축하라? 달러 저축하라 라고 표현을 사실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근데 강달러가 꺾이죠. 강달러가 왜 왔는지 그리고 왜 꺾이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장 먼저 높은 물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6월에 9.1%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났고 가장 강한 물가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강도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강하게 해야만 했었어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행보. 근데 상대국 통화는 어때요? 이 와중에 일본은 계속 금리 동결. 이 와중에 중국은 금리 오히려 인하.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나름 했지만 우리는 나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우리가 더 높았지만. 왜? 미국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우리를 추월한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세계적으로 가장 빨랐고 가장 강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먼저 치고 일어나고 이 달러 가치를 결정짓는 나머지 통화 뭐죠? 유로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6대 기축 통화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달러 가치인데 당연히 다른 나라는 소극적으로 금리 인상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미국만 혼자 날아가니까 그 격차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 금리는 돈의 가치인데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다? 물가 때문이다. 앞에 그 같은 긴축의 시대 2015년에서 18년까지 금리 인상기 그때는 강달러 안 나왔었어요. 이해가시죠? 왜? 고물가가 없었기 때문에. 시대가 다른 거예요. 같은 긴축의 시대도. 긴축의 시대의 특성이 다른 겁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었고 지난해 겨울은 눈이 거의 안 와서 가뭄이었어요. 계절이 달라도 시점이 달라요. 계절이 같아도. 그래서 시장, 외환시장에 강달러가 온 건데 근데 재밌게도 뒤늦게 자, 한 가지 정리하고요. 그리고 4%대를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죠. 이것은 다른 나라를 고려한 게 아니라 자국 경제를 봤을 때 이제 5%라는 실링을 두고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의 다 올 때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조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 벽을 향해 달리기 할 때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엄청 빨리 달리다가 벽 근처에 올 때는 속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행위를 하는 거야. 모든 국가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고물가 잡기 충분해. 그리고 정점 찍었어. 4%대 이만큼 금리 올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금리 이 정도 금리로 물가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재밌게도 이 유러피언 국가들이 뒤늦게 엄청난 고물가를 만나요. 심지어 미국보다 더 고물가야. 영국 같은 나라, 유로존 같은 나라 10%대를 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뒤늦게 만난 거예요. 왜 그러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에너지 위기를 만나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에너지가 동이 나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죠. 그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뭡니까? 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뭡니까? 여러분 다 원유를 지니고 계신 거예요. 모든 원유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유러피언 국가들이 추격전을 벌여요. 금리 인상 추격전. 그게 뭡니까? 강달러가 약화되는 흐름인 거죠. 강달러 초강한 그 달러의 기조가 둔화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10월에는 제가 달러 인버스 투자를 추천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 와중에 또 우리 기업들에서 많이 오셨고 수출 관점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아니 강달러면 수출하기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요. 맞죠? 평범한 강달러일 땐 그렇습니다. 근데 22년 경제는 말 그대로 긴축 발작이 일어난 경제이기 때문에 평범한 강달러 기조가 아니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강달러 시대라고 안 하고 킹달러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대외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무역 결제가 70% 이상, 80% 가까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기조 속에서는 수입액을 줄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약에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사오잖아요. 왜 사올까요? 싸니까 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싸지면 수입 안 하겠죠. 강달러 시대 속에서는
자국에서 만드는 게 차라리 더 싸다 하게 느끼는 시대인 거예요. 내재화가 일어나요. 세계적으로 수입문을 닫고 교역량이 축소돼요. 첫 번째,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달러화만 왕이고 나머지 통화는 다 도토리인 거예요. 다 도토리가 됐어요. 근데 이 와중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을 누구랑 해요? 중국, 일본이랑 해요. 우리는 중국과 교역 파트너국이기도 하지만 수출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국이기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 이 와중에 일본은 금리를 동결. 그러니까 위안화와 엔화는 초약세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알밤인 거예요. 도토리 사이에. 그러니까 달러 강세 속에 가격 경쟁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례 없는 무역 수지 적자 행보가 나오는 겁니다. 강달러 기조 속에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올 때 수입 가격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수입액은 계속 느는데 안타깝게도 수출액은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역병을 만났죠. 그게 뭐죠? 중국의 대봉쇄가 겹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액의 25%가 넘게 중국으로 가는데 근데 중국이 대봉쇄인 거예요. 우리 중국의 수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완제품을 수출하는 걸까요? 완제품은 15%밖에 안 돼요. 중간재를 수출해요. 그게 85%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니까 부분품을 공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망가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형국입니다. 정리한 건 외환시장 그리고 대외거래까지 정리를 끝났습니다. 주식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완화 시대일 때 주식 다 맞다면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 긴축의 시대일 때 주식 안 담아야 된다는 거죠. 현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절을 구분하셔라. 자, 한번 계절을 정확히 제가 구분시켜드리기 위해서 행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주세요. 손을. 자, 우리가 풍선을 잡을 겁니다. 풍선이에요. 바람 불면 커져야겠죠? 저랑 같이 바람 불 거예요. 같이 바람 부시죠. 자, 시작. 2020년. 자, 바람 빼보겠습니다. 시작. 22년. 끝났습니다. 강의 끝났어요. 풍선 불 때랑 풍선 빠질 때랑 고무의 함량이 바뀐 적이 없어요. 싼 풍선을 갖고 본 적도 없어요. 풍선은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똑같아요. 주가 떨어질 때 영업이익이 떨어졌냐, 매출액이 떨어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고무는 변한 적이 없어요. 계절이 바뀐 거죠. 바람 불 때와 바람 빨아들일 때 계절이 바뀐 거다. 숲을 보시다가 이 시점에는 이 나무냐라는 판단이 있을 때 나무에 접근하는 거지, 나무를 부여잡고 있으면 옆에 다른 나무들을 볼 수가 없죠. 다만 제가 이제 연중에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도 그랬지만 23년 1, 2분기까지 기준금리의 고점을 향해서 금리 인상 행위를 할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는 것이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에서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 나가고 23년 1, 2분기 정도의 고점에 다다라서 그 지점부터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리의 향방. 그런데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이 어느 시점이에요? 22년 끝자락. 10월이죠. 가만 보세요.
물가 정점론 10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10월, 환율 정점론, 강달러 정점론 10월, 주가 저점론 10월. 같은 겁니다.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다 엎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우리는 시대를 규명하라, 계절을 구분하라 라는 얘기를 드릴 뿐입니다. 다만 이따가 더 말씀드립니다만 23년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해요. 맞죠?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실적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반등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시대를 규명해 본다면 20년은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장세. 22년은 역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빠지면서, 바람 빠지면서 주가가 다 같이 떨어졌던 장세. 그러니까 20년부터 22년은 종목이 중요하지 않은 장세인 거예요. 시점이 중요한 거죠. 계절만 구분하면 돼요. 쌀을 심든 보리를 심든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23년은 종목이 중요한 시대. 맞죠? 종목이 중요해져요. 왜? 실적이 나쁘지 않게 계속 유지될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찾는 공부를 하십시오. 이해가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림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난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주가 조정 없이 가긴 갑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맞물리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여부는 기울기를 좌지우지해요. 기준금리의 스탠스는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경기 침체냐 호황이냐 둔화냐 이것은 주식시장의 기울기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대세상승장 컨셉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3년 가장 투자하는 그 첫 번째 조언은 빚 갚는 거다. 가장 좋은 투자가 뭐다? 빚 갚는 거다. 절대 빚져서 뭐 하시려는 생각은 자중하십시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빚져서 뭐 하려는 생각, 내 집 마련 마찬가지. 빚져서 내 집 마련 이것을 최소화하십시오. 빚을 갚는 데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만날 가장 높은 금리가 23년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제 채널에서 그런 주제로 컨텐츠를 지금 찍을 거예요. 클로즈업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찍을 겁니다. 왜 가장 높은 금리 시대가 될지를 반증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전망인 거예요. 2050년까지 봤을 때 정리만 한다면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중장기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될 겁니다. 2050년 잠재 성장률이 0.5, 지금은 2.3. 저성장화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안고 살기 부담되는 경제. 뭔가 중간에 뭐 코로나19니 뭐니 이런 이변들은 있겠지만 그런 이변과 무관하게 잠재 성장률 자체는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계속 안고 살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23년 여러분이 만나실 그 금리는 가장 높은 금리. 그럼 23년 2분기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변동금리.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일상에서 나오는 재테크 자산관리인 거예요. 기업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두 번째로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은 재테크적 조언은 저축입니다. 저축 늘리십시오. 왜냐하면 특판 상품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특판 상품 이런 거는 뭐 10%도 나옵니다. 물론 규모가 얼마 안 돼요. 저축의 규모가. 그러나 여러 개 가입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 개 하셔도 되고
그럼 뭐 월급 중에 일부를 매번 뭘 하겠다 그러면 저축도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 그 자산 관리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예요. 그거를 주식으로 갖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까, 저축으로 갖고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 그래도 저축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얘기해야 되죠? 네. 저는 아마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갈 거니까 생각하시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요.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보면 20년에 제로금리,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폭등하죠. 2021년에는 금리 동결,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되죠. 22년에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 집값이 하락하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아까 뭐라고 해서 특징이 동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빼고 먼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빠져요. 여러분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집값 떨어질 것 같아라는 마음만으로 빼고 팔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행합니다. 금리의 고점이 22년 끝자락에 정점, 대출금리가 정점이 8%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올라갈 겁니다. 시중금리가. 1, 2분기에. 그러면 지금 집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죠. 그럼 내년엔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내년엔 더 안 사죠. 이게 매수 심리예요. 여러분의 매수 심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하락률을 보시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집값 하락률이 마이너스 0.45. 이건 주간 단위예요. 매주 더 떨어지고 더 떨어져요. 이 값이 0.45까지 마이너스 0.45까지 떨어졌어요. 이 값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23년 1, 2분기까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점 안 온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그 시점은 23년 1, 2분기에 대략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더 떨어질 거고요. 그냥 금리의 정점에서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어요. 매수 심리만 얼어붙는 게 아니라 구매 여력을 축소시켜요. 같은 1억을 빌려도 작년에는 이자 상환을 200만 원만 하면 됐는데 올해는 400만 원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200만 원 갚는 정도의 능력은 돼요. 우리 집이. 근데 400만 원 갚는 능력은 안 돼요. 제외 대상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금리는 구매 여력을 떨어뜨려요. 구매 심리, 의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둘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느는 거죠.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이런 국면은 제가 통계를 다 하나하나 봐도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분양 주택이 6만 호 이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2년, 23년 부동산 정책의 방향 뭡니까? 공급 확대잖아요. 그죠? 청년주택 공급 확대. 이런 것과 맞물리는데 매수 심리는 얼어붙으니까 공급량은 기존 고점보다 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조정률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주택자라고 보세요. 매도자라고 보세요. 여러분 집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이자 상환 부담 커지고 갭 투자자들 보세요. 빨리 팔고 싶죠? 근데 빨리 팔고 싶은데 매수자가 없으니까 지금은 거래가 완전히 제로. 거래 완전 절벽입니다. 정말. 여기는 절벽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거짓이 없어요. 그냥 절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인구 절벽 이런 표현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부동산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은 굳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절벽 상황. 이런 것은 부동산 조정기의 초입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데 제가 아이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리세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글로벌 리세션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지금 우리는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그 전환기 요 정도고요. 23년에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되고요. 생각보다 이 침체 국면은 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월은 그런 생각 없어요.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됐다면 금리 인상 안 했어야죠. 경기 침체를 유인한 거예요. 용인한 거예요.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넘쳐나면서 전쟁 때문에 이게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고물가가 왔는데 금리 인상으로 공급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요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 수요가 뭡니까? 여러분의 소비예요. 소비가 위축돼야 돼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돼야 돼요. 소비 위축, 투자 위축, 수출 침체. 이게 뭡니까?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있어야만 물가가 잡힌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그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23년에 좀 중요한 시그널은 금리 인하일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의 미국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가 5, 하반기가 4% 정도를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9를 찍었고요. 하반기에 6 정도를 찍을 거고 상반기, 내년 상반기 5, 내년 하반기 5, 6, 5, 7, 6, 5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고물가 시대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런 고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하가 있다 없다? 없다로 전제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는 없구나. 금리 동결로 가겠구나. 라고 전제하시고요. 다만 이 전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뀌는 일은 첫 번째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물가가 2%에 근접하게 찾아와요. 예를 들어 2.9나 3 뭐 이 정도를 찍어요. 빨리. 만약에 그런 일이 생각보다 빨리 달성되면 그러면 물가는 확실히 잡혔으니 경기 회복을 집중해보자 라는 스탠스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물가가 2% 안 왔는데 금리 인하 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또 시장 기대 인플레를 다시 조장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영원히 물가 못 잡아요. 연준의 2번 실패가 아니라 3번 실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데이터가 2%에 준하게 온다. 그런 기대가 확실하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뭐 전쟁의 종식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마도 시스템적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거. 그러니까 채권 시장 말씀하셨는데 채권 시장 불안. 이런 문제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그런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거나 혹은 실제 그런 기업들이 몇 개 도산하거나 혹은 실제 위기가 오거나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너무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사실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닙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나타나면 경제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경제 위기는 막아가면서 물가를 잡아야지 경제 위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물가보다 경제 위기가 우선이에요. 어쩌면.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시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데이터가 2%에 준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안 됐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욕먹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 안 먹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냐?
목표 물가를 조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목표 물가가 4%대였었어요. 뭐 3.5, 2.5였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표 물가가 2%예요. 왜냐하면 2019년과 20년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적도 있고 연간 기준으로도 0%대였어요. 19년, 20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일단은 물가를 적정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기준하에서 목표 물가가 2%로 설정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23년에는 2%라는 목표 물가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경제에서는 2% 목표 물가 적당치 않다. 목표 물가를 상향 조정하자라는 여론이 부상할 수 있습니다. 3% 뉴노멀 이런 게 주장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주장되는 환경이 마련되는 시점이 연 중반이라고 보고 또 마침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거기서 양쪽 학파가 싸울 거예요. 2%가 맞다, 3%가 맞다. 그럼 싸우는 게 뭘까요? 시그널이죠. 그게 금리 인하론, 피벗론 이게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시점이죠. 근데 그로부터 몇 개월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제롬 파월이 만약에 연준이 3%가 맞다라는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것에 논거가 될 만한 보고서가 나와야만 해. 원래 이 공공사이드의 스탠스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만약에 조정하려면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 보고서 제목은 적정 물가에 대한 재검토.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만약에 나오면 얼마 있다가 뭐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데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해가시죠? 그럼 그로부터 한두 달 있다가 금리 인하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가능한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러려면 연 중반부터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또 자산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시나리오 3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사실 그 3개 시나리오보다 더 무게를 두는 건 금리 계속 동결. 이게 기본 전제 이렇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2020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0.7% 우리 경제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충격적인 경제 위기 중에 하나를 경험했고 팬데믹 경제 위기 21년, 22년 나름 회복되는 듯 했다가 전쟁의 충격, 물가의 충격, 또 금리의 역습으로 우리 경제는 2%대라는 잠재 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 22년은 경기 둔화, 23년은 경기 침체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위기 때 마이너스 3.1% 충격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듯 했으나 전쟁의 충격, 고물가의 역습, 고금리의 역습으로 세계 경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기준선을 3.5로 두면 됩니다. 3.5%를 밑도는 경제, 22년 3.2% 경기 둔화. 그리고 3%도 안 되는 경제, 2.7%, 22년은 경기 침체. 이마저도 다음 달에 하향 조정될 겁니다. 2.2나 이 정도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저는 가늠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내년에 찾아온다. 한국 경제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전개된다. 이게 경제 전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멀리뛰기 선수들이 뛰기를 준비하는데 비먼이라는 선수가 출발선에 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아 죽겠다. 나 못 뛸 것 같아. 최악이야. 하는데 어렵게 뛰어서 예선을 통과합니다. 내일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완전히 좌절하죠. 왜냐하면 내일 같이 뛸 선수들을 보니까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1등, 옆에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 또 옆에는 지난 올림픽 대회 금메달리스트.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아, 난 안 될 것 같아. 잠이라도 자야 내일 좀 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잠자자 하면서 술을 한잔 합니다. 역시 더 최악의 상황에 놓였고 경기를 포기하려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어떤 조언을 하느냐, 여기를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합창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 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하는 동료의 조언을 듣고 이 사람은 나의 컨디션을 잊은 채 그냥 뛰어오릅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8만 명의 관중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가장 오랫동안 깨지지 않던 세계 신기록이라는 또 다른 기록이고요. 자신마저 이 기록을 다시 달성하지 못합니다. 비먼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성과를 냈다 해서 이런 일화를 비머네스크라고 하죠. 23년 경제가 정말 어렵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최악의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름의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분 한 분께 비머네스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작은 조언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전망 세미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 해 비머네스크의 해로 만들어 보시기를 새해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기자였습니다.